척춘경의 활약으로 두만강 이남 지역을 점령한 윤관이 동쪽으로 화령령, 북쪽으로 궁한이령, 서쪽 목나골령을 국경으로 정하고 함주, 영주, 웅주, 북주, 길중, 홍엄진 이렇게 6성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고 1108년 3성을 더 쌓아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윤관의 동북 구성이 이렇게 완성된 것이죠. 국사 시간에 윤관의 동북 구성 많이 외우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거지를 잃은 여진의 조직적인 항쟁으로 고려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인데요. 고려는 여진과의 갈라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여진은 동북 구성 중 2개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동북 구성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여진은 계속해서 항쟁을 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 고려의 고민이 깊던 그때 여진 역시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으니 그만 화친을 하자는 제의를 했고 그해 7월 고려는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되돌려주고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윤관은 전쟁에서 패전한 채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야 했죠. 여진 정벌의 가장 큰 쾌거는 척춘경 같은 무장이 고려에 있음을 알린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당시 여진군의 무력도 정말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1115년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금나라는 1125년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2년 후에는 북송을 멸망시키면서 짧은 영광이긴 하지만 북중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보여준 금나라는 고려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척준경이 대파시킨 여진족 장수들은 금나라의 태조 아골타와 함께 중원을 장악한 뒤 금나라의 중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려와 전투를 치르면서 얻게 된 교훈을 오래 간직했고 고려와 단 한 차례도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진족 사냥꾼들이 고려군 수비병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금나라에서는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절대 국경을 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여진 정벌 이후 척준경은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집안이 좋아야만 임명될 수 있다는 대간직인 급사중, 지여사대사, 직문하성 등의 요직을 역임했고 1117년에 서북면 병마부사, 1119년에 동북면 병마사를 제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이 즉위한 후에도 승진을 거듭해 1125년에는 정이품 문화실황 평장사로 승진하게 됩니다. 보통 정상품 상서를 지낸 후 추미를 거쳐 정이품 이상의 재신이 되는 것이 관례인데 척준경은 이를 거치지 않고 승진을 한 것이고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고 고려조정의 실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승진은 그의 공이 인정되어서라기보다 척준경의 딸과 왕실의 외척이면서 당시 최고의 문벌인 경원이 씨, 이자겸의 아들 이자원이 혼인을 하여 사돈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자겸이 어떤 인물인지는 이자겸 편에서 다시 풀어볼 예정인데요. 고려 최고 간신으로 불리던 인물이죠. 당시 이자겸은 하늘을 찌르는 세도를 누리고 있었고 척준경이 이자겸 집안과 연을 맺으면서 함께 권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인종 초부터 이자겸이 몰락하는 인종 4년에 이르기까지 이척의 무리로 불리며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자겸은 자신에게 아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중상모략을 해서 밀어내고 죽이기도 했는데요. 1122년 인종 즉위년 문화실황 평장사 최홍제가 이자겸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는데 한 무인이 이것을 이자겸에게 고자질합니다. 이후 이자겸은 바로 척준경과 상의를 했고 척준경이 나서서 이들을 제압하게 되죠. 이후 최홍제와 그 일족은 승주 욕지도로 유배 보내지게 되죠. 이처럼 이자겸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 이른바 하나님과 그 일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척준경이 많은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척준경은 누구보다도 무예가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지략이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신을 이끌어주는 이의 성향에 따라 그 자신의 쓰임도 달라졌으니 아주 잘 드는 칼이었지만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나라를 구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역적의 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척준경이 따르던 윤관, 오연총은 전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이후 이자겸이 척준경을 지원하게 되니 척준경은 이자겸의 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종은 왕위에 군림하는 이자겸을 당연히 불편해하고 있었고
이자겸이 인종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지군국사의 책서를 수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인종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종은 이자겸에게 더욱 큰 반감을 갖게 되죠. 국왕의 의중을 알아차린 내시 김찬, 동지 추밀원사 진옥연 등이 상장군 최탁, 오탁을 끌어들여서 이자겸의 제거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때 고위무반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척준경의 아우 척준신이 원래는 하위직에 있다가 척준경의 도움으로 상위직인 병부장서가 되어 무반의 인사를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거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거사가 있던 날 이들은 병조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척준경의 아들 척순과 척준신 등을 살해하고 시신을 궁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일은 곧바로 이자겸에게 알려졌지만 당황한 이자겸이 대처를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척준경은 곧바로 궁성을 넘어 신복문 밖에서 큰 소리를 질러 적의 기세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아들과 동생의 시신을 확인한 척준경, 형세가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군조를 불러 군기고에 무기를 내주고 궁궐의 정남쪽 문인 승평문을 포위하게 하죠. 이때 이자겸의 아들인 승려 의장이 현하사 승려 300여 명을 이끌고 궁성 밖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거사 후에 궁성 내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각 궁성 문 위에서 활로 수비만 하고 있었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인종은 신복문 밖으로 나와서 척준경과 군졸들을 달래려 했는데 척준경은 거사에 참여한 자들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작감과 소부감의 나무를 가져다가 궁궐 정궁의 동쪽 정문인 동화문 아래 쌓아놓고 불을 질러 임금의 침전을 불태워버리죠. 척준경은 불을 피해 연덕궁으로 옮기던 인종을 호위하던 주모자 오탁을 살해하고 군사를 보내 거사에 참여한 이들을 모조리 살해해버리면서 이들의 거사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종은 사실상 서원에 유폐되어 왕이지만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자겸과 척준경의 위세는 더욱더 강해져서 이들을 건드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자겸, 척준경의 정권은 더욱더 공고해졌는데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이자겸과 척준경의 정치적 공조는 두 집안 종들이 시작한 싸움으로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자겸의 아들 이지연의 종과 척준경의 종이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지연의 종이 척준경의 종에게 욕을 하면서 너의 상전은 임금이 계신 자리에 대고 활을 쏘고 궁중에 불을 질렀으니 그 죄가 죽어야 마땅하고 너도 간노가 되어야 하는데 네가 감히 나를 욕하느냐?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척준경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자겸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했고 이자겸이 여러 시도를 하며 하회를 청했는데 화가 난 척준경은 이를 듣지 않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에 인종이 관인을 보내 설득해서 척준경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인종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인종은 어의 출신의 최사전을 척준경에게 은밀히 보내게 됩니다. 최사전은 그대는 더욱 수신에 힘쓰고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 것이며 성심껏 나를 보좌하여 후환이 없도록 하라 라는 인종의 조서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자겸에 대한 원망이 있던 척준경은 인종의 권유를 받아들여 인종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1126년 5월 20일 척준경은 궁궐로 들어가 승덕부에 있던 이자겸의 사병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숨어있던 이자겸의 아들 승려 의장까지 처단해버리죠. 그리고 인종을 호위해 군기감에 모신 뒤에 승선 강후연을 보내 이자겸을 잡아오도록 하는데요. 새가 이미 기울었음을 안 이자겸은 소복 차림으로 인종 앞에 나왔으며 곧 영광으로 유배에 보내집니다. 척준경은 장군 강호 등을 보내 이자겸의 측근을 살해하고 그 일당들을 모두 체포하였으며 이자겸의 친인척 등을 잡아들인 뒤 그 일족과 그 일족에게 충성하던 자들도 모두 유배 보내버립니다. 척준경은 그렇게 이자겸을 몰락시키고 그 자신이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이자겸의 부인 황씨는 제한 군대 부인으로 봉해졌고 의복과 금,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 옷감, 안장 있는 말, 노비 10명 그리고 토지 30결을 받았으며 신분이 높은 집안에서만 그릴 수 있다는 초상화도 그려서
벽에 걸 수 있었죠. 하지만 척준경의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27년 3월 자정원 정지상이 1년 전 척준경이 대궐을 침범한 것, 무장해제하라는 임금의 명을 어기고 군사들을 움직인 것, 인종을 향해 활을 쏜 것, 궁궐에 불을 지른 것, 인종을 시종하던 신하들을 살해한 것 등을 들어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정지상의 탄핵은 당연히 인종의 뜻이 들어 있었겠죠. 인종은 상소를 받자 즉시 척준경을 암타도로 유배보내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자겸 세력을 척결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이 인정되어 인종은 척준경을 고향인 곡주로 옮기게 하였고 1132년 10월에는 척준경이 대궐을 침범한 죄는 엄중하지만 공도 적지 않으니 처자들과 함께 모여 살도록 해라 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134년 11월에는 척준경의 제약은 극악하지만 공도 있으니 공과 제가 서로 상쇄된다며 그 아들에게 직전, 즉 땅을 돌려주게 했고 1144년 2월에는 척준경이 비록 신하가 해야 할 행동에 도를 넘긴 했지만 나라를 보호하고 방위한 공로도 있지 않냐 하며 조봉대부, 검교 호부상서를 제수합니다. 이건 실제로 일을 하는 벼슬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예직을 내린 것으로 명예회복을 시켜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복의 기쁨도 잠시, 그로부터 십수일이 지난 후에 척준경은 등창이 생겨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척준경 사후 2년 후인 1146년 2월에는 그가 유배되기 전 관직인 문화시랑 평장사를 회복하였고 그의 자손들도 벼슬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인종의 병이 심해지자 무당이 죽은 척준경에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척준경을 가리켜 한국의 소드마스터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요. 그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척준경이 이자겸과 손을 잡지 않았다면 그의 마지막은 좀 달랐을까요? 고려의 맹장으로 이름을 드날린 척준경, 그는 이자겸을 만나 결국 반역열전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